자, 몽골족의 이제 발전과 원 세계 제국을 볼게요. 동계 부분을 볼게요. 동계. 자, 몽골 부족의 발전과 이 몽골족의 성립 보면요. 자, 건국 이전에 몽골 부족 사회가 쭉 나오는데 당대까지만 해도 몽골족은 보잘것없는 작은 부락 사회에 지나지 않았고 당에서는 몽골족 몽골실이라고 이제 불렸으며 현재 내몽골 자치구 동북방 흥하령지대 오르콘강에 흩어서 생활을 했고요. 초기의 거주지는 기후와 토지 조건이 극히 열악했으며 들쥐를 잡아먹는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몽골족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게 유목상하는데 이거 유목생활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강자 중국사에서는 수렵이라고 돼 있어요. 수렵. 그 유목으로 넘어간 거는 이제 몽골 평원 넘어갈 때 이제 그렇게 그 경제 구조가 바뀐 거예요. 자, 근데 몽골족 부족사의 커다란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는 9세기 중반 위구르 제국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몽골 공의 정치적 격변 때문이다. 서기 840년 키르키즈에 의해서 위구르 왕국이 붕괴되니까 대규모 민족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동북 방면에 있었던 몽골 총을 내려온 것이 구족 달달이다. 그러니까 이 구족 달달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 측의 기록에 의해서 그렇게 있는 건데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구족 달달 안에 몽골이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얘기했죠. 몽골이라는 게 원래는 한 개 부족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몽골족에서 그 몽골 통일되면서 종전에 뭐 나이만, 타타르, 뭐 웅구트, 메르키드 이런 부족들 다 통칭하는 범칭으로 이제 세계 그 얘기가 뭐 불려지게 되죠. 그리고 인종학상으로도 이제 서양인들이 항인종 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예전에 한번 당했던 몽골족들 그러니까 항인족들 다 묶어서 뭐라고 해요? 몽골로이드라고 하잖아요. 인종학적으로도 이제 좀 다른 개념이야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 몽골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세기에서 10세기 전반에 흥하령 남쪽에서 부르와 할투샤가 있는 오노케르와 투라 세강 유역의 상류 초원지대에 이주하였다. 자, 몽골족은 풍만 목장지대에 있는 이곳에 새로운 자연환경 속에 커다란 이제 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했고 남북조에서 수당시대에 거쳐서 반응한 몽골 계통의 유목국가들은 모두가 이 지역을 점령한 후에 그 응비였다. 몽골 계통의 유목 국가들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야. 네. 유연, 돌골, 위구르는 지금의 트로크 계통이에요. 네. 몽골 계통이 아니라 트로크하고 몽골은 인종적으로 달라요. 이 사람들은. 예. 근데 이 사람은 좀 약간 이거 몽골로 같이 묶어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당시 몽골족의 가장 기본적인 침족 집단 아이라는 그 개별 유목 가옥들이고요. 몇 개의 아이들이 묶어서 오복이라는 시족을 형성됐고요. 그리고 이 시족이 좀 더 먹게 묶은 게 키리예요. 그리고 키리가 좀 묶은 게 울루스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아일, 오복, 키리의 울루스. 그 중에 민족 집단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울루스죠. 예. 보통 한 개의 울루스, 이르겟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후에 이제 나중에 그 국명을 정할 때도 이 울루스 단위를 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치 울루스, 후비나이 울루스, 그 다음에 훌라고 울루스 이런 말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다 울루스에서 나온 거예요. 민족 단위.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뭐 한국인이 뭐 원인이 이런 말은 나중에 중국 애들 갖다 붙인 거고 실제로는 이제 울루스라고 이제 쓰죠. 이 국명을. 자, 일단 이렇게 보고 다음 장 넘어가서 몽골사의 각 부족, 그러니까 울루스는 부족 간의 어떤 패권을 둘러싸고 서로 항쟁에 대풀이 됐고 전투를 키워나갔다.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 그러니까 전국시대, 일본의 전국시대처럼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전투력이 어떻게 레벨이 막 급상승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12세기 초에 요가 멸망하자 몽골 지방에 대한 거란족의 압력이 소멸됐고요. 새로운 일어난 금은 중국 정벌에 힘을 쏟기 때문에 미처 몽골 지방에 돌볼 겨를이 없었다. 이제 외부부터 압력이 사라진 대신에 몽골 부족 간의 어떤 패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케레이트, 메르키드, 타이즈마트, 나이만 여러 부족들이 각 특종을 벌였다. 여기 좀 부연 설명하면 그럼 금이 완전히 놓고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마치 놓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 그 기록들 보면 금나라가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분열 정책을 해요.
그래서 각 부족 사회가 이간질 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몽골 제국의 그 징기스칸도 그거에 대해 분노한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약간 한쪽 측면만 좀 부각시켜서 얘기한 건데 실제로 금나라도 이들 통제하려고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자 이런 과정에서 그 사회적 계층 분화도 진행되어 빈부의 차가 나타나게 되었고 또 정치적 군사적 지배계층이었가 일반 유목민 하나치 간의 어떤 계층적 차등도 나왔다. 그 다음에 각 부족은 때로는 부족국가를 형성하여 그다음에 하칸, 어, 군장 이런 것들이 출연됐고요. 그렇지만 그 몽골 평원에 있는 여러 부족들 통합한 강력한 통일 제국은 형성하지 못했다.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있네 밑에 한편 중국 진출에 성공한 금제국은 뭐 몽골 지방의 이제 강력한 통일 세력을 추격하는 걸 극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강한 부족이 나타난 것을 원치 않아서 타 부족 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부추겼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게 보니까 맥락을 보니까 그 앞부분은 그 몽골 금나라가 이제 중국을 이제 뭐냐 침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냥 내둔 거고, 요때는 금을 완전히 점령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간섭을 했다. 그 얘기 같아요, 지금요. 자, 그래서 있고, 그러나 12세기 후기에 이르러 여진사의 급격한 한화에 따른 금나라의 군사력이 완전히 약화되어 이 틈을 이용해서 몽골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자, 그럼 징기스칸을 볼게요. 원래 징기스칸 어릴 때 이름은 태무진이죠. 예. 그래서 이름이 이제 그 몽골족의 브르지르 시족에 의해서 속한 예슈기 장남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예슈기는 그 전 몽골을 칸이었던 하부의 순자죠. 요때 전 몽골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몽골족만 한정된 거야. 다른 부족 말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몽골 부족 국가가 금과 타타로 공격을 받고 일개 부족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태무진은 이제 9살 때 타타르족에 의해서 부친이 살해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징기스칸 즉위할 때까지 진짜 고생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태무진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태무진에 따랐던 부족들이 다 흩어져. 네.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같이 이제 동생들하고 근근히 살아가죠. 자, 그래서 태무진은 이제 처음 캐레트부의 동맹 관계를 맺고 그 원조를 받아서 몽골부의 지도권을 장악한 후에 캐레트부를 병합하고 여러 부족들 이제 주변에 이제 뭐냐면 병합을 해나가죠. 그래갖고 이제 쿠데타를 개최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카노를 즉위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몽골 제국을 추격하게 됐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징기스칸이 몽골 평원을 통합하고 강력한 군사를 통해서 세계 제국을 발전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들의 군사 조직과 함께 몽골 생활 구정하고는 약탈물의 공동 분배.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간수법인 자샤의 언형주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약탈물 공동 분배는 물자뿐만 아니라 땅도 같이 있어요. 분봉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갖고 해마다 이제 그 매년마다 정기적 쿠데타를 열어가지고 일종의 앞으로 정복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복 사업을 통해서 획득한 땅을 누가 갖고 나눠 갖고 그런 걸 논의해.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의 정복 전쟁은 몽골족의 정복 전쟁은 일종의 징기스칸 일종의 뭐야 가족 사업이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금과 요의 창업자는 모두가 그들의 부족을 배경으로 국가를 건설했으며 요 금의 고위 간직은 대부분 부족 출신의 귀족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징기스칸의 집단의 그 장군들은 실력 하나로 출발해 사막의 영웅이었고 징기스칸 그들의 전제적 군사를 가지고 통솔하기 때문에 몽골군의 군사력은 종래 정보왕조와 유목군과에 비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되게 그 부족 국가들은 능력보다는 혈통을 관계 자기 친인척들을 임명을 하거든요. 근데 징기스칸은 철저히 무슨 주의야? 능력주의.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예전에 핏줄한테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 우리가 보통 믿을 건 핏줄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못 믿어 이 사람. 철저하게 능력주의야.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은 끝까지 믿고 써요. 그리고 이런 능력주의에 입각해서 아무리 적대적인 부족이라도 얘가 뛰어나다. 그러면 뭐야? 그대로 쓰여. 그래갖고 이제 뒤에 이제 수부타이 같은 유명한 장군들도 원래는 그 징기스칸 싸웠던 다른 부족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뛰니까 포로 잡혀도 그대로 썼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친히 조직을 만들고 오른팔 왼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 군대는 부족적 군대가 아니에요. 당연히 탈부족적 군대겠죠.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는 그런 자기 부족이 아니어도 자기가 신이라는 사람들은 그 천호장, 백호장, 만호장을 해놓고 군대를 조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은 종전의 십진제적 군사조직을 그대로 이용해요. 유목민들이 원래 10단위도 군대를 편제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구성 내용이 달라. 그래서 예전에는 유목민들이 대부분 부족 단위로 구성이 됐는데 이 사람은 뭐죠? 탈부족적으로 구성해요. 그래서 여러 부족들 같이 섞어 모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천호제를 바탕으로 탈부족적인 천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천호 위에 이제 만호를 두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친위대를 또 강화해요. 이 친위대를 이제 번사라고 하지만 이제 이걸 캐시라고 하죠. 또 캐시. 자, 이 캐시는 이제 주로 천호 천호와 천호장과 만호장 자제들을 그 인질굴로 잡아서 인질굴 잡으면은 인질굴로 데리고 와서 이들에게 대우도 해주면서 그다음 나름대로 혜택을 주는 그런 부대죠. 그래서 이는 캐시와 이제 탈부족적인 어떤 천호제 이런 걸 통해서 강력한 군사 조직을 확립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징기스칸의 천호제는 그 이전의 유목국가의 십진제 사회 구성과 그 성격이 다르다. 우선 종래 유목국가의 부족장과 시족장은 대부분 부족에 의해서 했지만 징기스칸은 부족이 아니라 자신과 생사공락을 같이 했던 마코 출신이나 인척관계에 있는 인물을 임명했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5개 그 천호 가운데 동일 친족 집단이 있지만 대부분 뭐일까요? 여러 부족들을 같이 이제 흩어져 갖고 서로 묶어가지고 만든 인위적 재구성한 거야. 예, 인위적 재구성했던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탈부족적인 어떤 형태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95개 천호 가운데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있고 그 밑에 캐시가 있죠.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징기스칸의 정복 정쟁을 볼게요. 징기스칸 생전의 대여 원정은 기본적으로 약탈전에 일가했다. 이게 좀 볼 게 뭐냐면 대개 이제 몽골에서 원나라까지 갈 때는 초창기 때 약탈전이에요. 특유의 뭐예요, 이거는? 유목민들의 이제 그 체제죠. 약탈전은 그냥 하나 공격하면 그냥 뭐 10개 있으면 10개 다 뺏어오는 거야. 다 죽이고. 수대면서 만들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오고타이 정도 가면 이게 바뀌죠, 성격이. 점점. 뭘로 바뀌게 되냐면 정복전으로 바뀌어요. 정복전. 자, 이 정복전을 크게 공헌했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몽골족이 아니라 그 밑에 이제 뭐 거란족이나 뭐 한인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와서 여기를 이제 뭐냐면 초원지로 만들어가지고 항폐화시켜 초원지로 만든 거보다는 요걸 그대로 인정하고 용김사 인정하고 거기에 세금을 걷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켜. 그래서 이제 정복전으로 넘어져. 이 정복전은 약탈전과 좀 달라요. 약탈전은 다 죽이잖아. 뺏고. 근데 정복전은 대항하면 죽이지만 항복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금을 걷고 그런 형태인데 그러면 세금을 거두려면 호구 조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세금을 걷는 조직도 필요하고 행정 조직도 필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고타이 때부터 이제 정복전 행위가 되고 종전에처럼 막 죽이고 막 뭐 10개 있으면 10개 다 뺏고 그런 거 아니라 뭐 이제 싸우는데 저항하는 가운데 일부 죽이겠지만 이제 일부는 이제 그대로 놔두고 다 뺏으면 안 되죠. 왜 뺏으면 안 되면 10개 다 뺏으면 얘는 못 먹고 살아. 그러니까 뭐 적당히 뺏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정복전 과정에서 이제 세제가 정비되는데요. 나중에 또 얘기하지만 이 세제가 정비되면서 이제 그 약탈전을 했던 그때 풍습이 계속 그 세제 반영돼요. 그래서
대개 이제 정복 국가들 보면 이제 거기 그 세제의 특징을 보면 원나 몽골족에 이제 정복된 그 국가들 그 후에 세워진 그 제국들 특징을 보면 세제가 정비되는데 그때 그 요때 이제 뭐냐면 정통적인 어떤 세제와 예전에 정통적인 세제하고 그다음에 뭐야 약탈적 세제가 같이 있어요. 약탈적인 이걸 이제 보통 이원적인 어떤 그 세제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이원적 특징. 그래서 이거는 뭐 원나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4개 항국 있죠. 다 들어가 있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와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시험문에 나왔죠. 자, 하여튼 정복적이 됐다가 이제 원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점점 원을 기준으로 볼 때는 쿠비라이 칸 때부터 뭘로 바꾸냐면 이제 점점 이제 정복에서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종속국을 삼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중국식이 뭘 받아들인 거야? 조공, 책봉 관계를 받아들여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고조가 여기까지 막 개교 싸웠다가 이 쿠비라이 때 때마치 이제 항복을 해갖고 무릎 꿇죠. 그러니까 이때 딱 때마치 정공 책봉 관계 하면서 이제 고조는 정복 국가가 아니라 정복지가 된 게 아니라 이제 밑에 원나제국 편입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형식상 독립군 남게 되죠. 그래서 조공국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바뀐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약탈전, 뭐 정복전, 그 다음에 조공 채권 관계. 물론 이거는 이제 흐름이고 구체적인 싸움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예, 그때마다 그거는 흐름이 그렇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제 보면 징기스칸 초반에는 대의원적 약탈전이에요. 그래갖고 약탈전은 영토와 인민을 정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무적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 획득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명살상과 도시 파괴는 대규모 이제 할 수밖에 없죠. 특히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애들 그래도 안 주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점령한 다음에 그 도시민들은 남녀노소 떼고 다 죽여버려. 예. 자, 하여튼 몽골 후손의 그 통일한 징기스칸 약탈 전쟁 우선 공격하기 쉬운 치악지대부터 시작해서 먼저 서하가 이제 있어요. 서하를 한 번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몇 번씩 공격해요. 그래서 서하가 좀 약간 약삽한 게 공격받으면 좀 항복했다가 또 좀 힘이 키우면 또 하겠다가 항복하고 한 3번 정도 공격을 해. 예. 결국은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이제 이 서하가 이게 아니면 끝까지 싸우면 싸울 것이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그 유언 남기죠. 서하를 지도상에 없애라. 그래서 이제 다 죽여버린 거죠. 야,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서하를 왜 공격하냐? 그 금을 정복하기 위한 전초전이었다. 그래서 서하를 일단 물론 완전히 항복시키지 않았지만 뭐 제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금의 정복을 하죠.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서하 또 개겨요. 예. 근데 금의 수도 정복 그 수도에 정복이 나와서 수도인 중경을 함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금은 또 남쪽으로 내려서 이제 뭐냐면 또 계속 싸우죠. 그래갖고 이제 금은 항하 이북의 땅을 유린당하고 봉국 만주와의 어떤 연락을 끊기면서 수도 옮긴 개봉부군과 상동지역을 거의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여진족들은 예전에 여진족이 아니었죠. 그래갖고 이제 군사가 약해지고 그래갖고 전투에 별로 쓸모가 없었고 등등 그 폭동도 일어나고 등등. 근데 이제 여기를 다 점령하고 이제 내려가면 되는데 금나라를 막 정복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죠. 어디에서? 호나즘에서 터져. 네. 그래서 금을 정복한 걸 잠깐 이제 약간 멈추고 그 방향을 어디 돌린 거야? 호나즘 쪽으로 돌리고 서역 정복을 하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한편 징기스칸의 주된 목적은 약탈에 있었으며 한지의 나라를 세울 생각도 없었고요. 정령한 땅을 다 뭐다 갈아엎어서 그 사역장을 만들고 했어요. 초원지로. 그래서 중국 땅에 거주하는 한인이나 여진인들을 모두 도륙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때 이제 거란인으로서 몽골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야율초 초제가 그걸 이제 징기스칸의 구상을 말렸죠. 어떤 식으로? 이들에게 뭐냐면 목장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세금을 걷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채택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제하여 야율초제는 중국 땅에 경영을 맡기고 징기스칸 자신은 서울 공전에 나서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벌류에서 그 다음 때 오고타이칸 때는 이제 낙탈전에서 조금씩 이제 뭘로 전환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정복전으로 이제 전하죠. 그래서 그 정복하려면 그 땅을 홀조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 역참제도 만들고 그다음에 호구조사도 하고 그다음 조세제도 정비하고 그런 작업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호라줌을 왜 공격했냐? 서해공정을. 그 당시 이제 원래는 서해공정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신을 파견했어. 원래 호라줌을 왜 사신 파견했냐면 그 당시 교육을 하려고. 근데 이제 교육을 했더니 이제 그쪽 그 호라줌에서 거부를 했고 두 번에 이제 또 두 번째 사신단을 이제 파견했는데 거기 국경을 지키고 있는 수비 대장이 거기 뭐야 그 금나라 몽골족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물자들 탐나가지고 그걸 빼앗고 다 죽인 것이 사신단을. 그러니까 이제 금나라 공격하고 있는 징기스칸 열받으니까 이놈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호라줌을 공격한 거죠. 호라줌은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던 거대한 신흥 제국이었거든요. 그 제국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냥 공격을 해서 그 호라줌보다 3분의 1밖에 안 된 병력을 가지고 그 뭐야 호라줌을 멸망시켰던 거죠. 그리고 그 참에 호라줌을 멸망시킨 참에 중동과 러시아도 이제 진출하게 된 거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당시 터키족의 주력은 서방을 이동을 했으며 몽골은 그들 뒤어서 서방 침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근데 서아시아는 이슬람 세력이 일어나서 동서세계 부족이 이곳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터키족들이 서아시아에 진출됐고 그 뒤를 쫓아서 몽골족이 서아시아로 나가서 약탈하고 동서교육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다. 자, 이에 징기스칸은 동서교통의 요청 중에 서학을 다시 침공하여 서방 원조로부터 필요한 물자를 또 받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서학을 이제 했다가 징기스 서학 원정 중에 또 하다가 서학가 또 반란이 일으키니까 또 원정을 해요. 그러다가 이게 거의 멸망될 정도의 성이 함락된 직전에 뭐죠? 죽게 되고 유언을 남기면서 이 서하 왕조는 이제 멸망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서하가 멸망한 거는 애매해. 쿠빌라이 칸이 죽고 그 당시 뭐 오고타이 칸이 나는데 엄밀히 오고타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중간에 이렇게 쿠데타 열고 막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징기스칸이 죽은 후에 세제 오고타이 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앞에 두 형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저기 주치가 있고 자카타이가 있고 오고타이, 마녀 트로이 이렇게 있는 세 번째 이제 오고타이가 되죠. 근데 이제 그 앞에 주치가 있는데 주치는 이게 뭐냐면 좀 얘가 애매했어. 왜냐면 그 징기스칸의 부인이 한번 약탈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약탈당하고 나서 배가 불려갖고 난 애가거든요. 자기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자기 아들 인정했지만 속으로는 좀 못 믿었나 봐 얘들. 그래갖고 주치는 이제 뭐냐면 좀 약간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이들이 오고타이가 쿠리타이를 통해서 즉위가 된 거죠. 몽골의 두 번째 이제 황제였던 태종인데 자 태종 이후의 전쟁은 아까 좀 약탈전에서 뭐가 바뀌었다고 했죠? 정복지에 의한 직접적인 지배와 적극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정복전으로 전환됐다. 뿐만 아니라 몽골 제국의 황제였어 칸 대신에 여러 황제 그 칸에서 대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 징기스칸 유지를 받들고 그 다음에 남손과 동맹하여 금을 멸망시켰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밑에 이제 68번에 이제 징기스칸 서해공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태종은 야율초제를 중용해 정치적 고문을 삼고 이때부터 통치체제를 정비해. 왜냐하면 약탈전 할 때는 통치체제 정비할 필요 없죠. 근데 이때 정복적으로 전환했으니까 통치체제 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금나라와 마찬가지 교초를 발행하고요. 이거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예요. 예. 그 다음 정복제 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 세법을 정비하고 그때 세법을 정비할 때 약탈적 세제와 정복지에 예전에 원래 나왔던 고유의 세제를 같이 이제 정복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국국가 체제를 갖췄다. 그리고 태종은 유목사의 풍습에 따라 계절마다 수도를 옮겼던 걸 중단하고요. 칼라코를 보세요. 네. 칼라코는 그 기억을 해주세요. 원래 유목제국들은 수도를 안 정해요. 위구르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수도를 정하겠다는 뭘 하겠다는 거야? 정주생활을 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 도성을 건축하고 비로소 유목민의 청막 이동생활을 청산하고요. 정착하여 도시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와 지방 간의 교통상 요지에 말의 하루 거리마다 역참제를 실시했다. 이거 외워두셔야죠. 네. 왜?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칼라코름 천도 역참제 실시 어느 왕 때 했냐? 오구타이 칸 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태종은 다시 몽골 제국에 팽창을 깨어 동으로 이제 수차에 거쳐 고열 정복을 했고요. 이때 이제 고열 정복을 했다는데 이제 정복을 했다는데 실제 정복은 안 됐죠 아직까지는.
총 몇 번 공격했어 우리? 7번 공격했잖아. 예.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 태종 때는 이제 전북조는 이제 바뀌었다고 했죠. 근데 이상하게 그 고조 원종 때는 거의 1차에서 6차 때까지 약탈전원이 돼. 그건 뭐냐면 태종 입장 올 때는 아직 고조를 정복할 의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중국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일종의 후방 견제 차원에서 그냥 한번 시쫓고 다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그 태종이 죽고 나서 그리고 그 몽케이칸이 즉위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6차로 넘어가는데 이때 뭘 하냐면 정복조 형태가 등장하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걸 쭉 설명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1차, 6차 때 태종 때 쳐들어왔는데 왜 약탈전이었냐? 그거는 정복전이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태종 입장을 때 여기가 아직까지는 정복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기하고 그냥 약탈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건 몽케카 때 이제 한 거고 중국은 좀 다른 거죠. 중국은 이제 정복전 형태로 넘어간 거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쟁의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뭐 이거 도시화 시킨 거지 꼭 뭐 개별 전장마다 꼭 그게 법칙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자, 하여튼 있고 서방으로부터는 뭐야? 바투를 이제 파견했죠. 바투. 주치해야 돼, 바투. 그래서 바투가 있고 수고타이가 같이 이제 그때 있어요. 수고타이가 상당히 명장어스 유명한데 제가 나중에 이제 유튜브 보니까 난 예전에 바투가 되게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바투가 이제 중동이나 그 러시아 원정, 유럽 원정을 나가는 거 보면 항상 깨져. 바투가 이끄는 군대는 깨지고 수호타이가 이끄는 군대가 다 하더라고. 그래서 바투는 좀 머저린 것 같아. 전략적으로 좀부터. 그러니까 하여튼 바투가 수장이니까 이제 바투가 했고 그다음에 바투의 원조는 오는 남러시아 각지에서 이제 공격해서 그다음에 폴란드를 침입하죠. 그래서 폴란드의 독일 폴란드 연합군들을 와슈탄트 전투에서 물리치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유럽을 놀라게 하고 거기까지 이제 딱 갔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막 유럽을 쫓고 다니다가 그 당시 오고타이 칸이 죽죠. 오고타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에타이 열면서 새롭게 이제 누가 될 것이냐. 그건 이제 뭐냐면 그 회의가 열게 돼. 그러면서 이제 바투의 원종국 안에서 이제 약간 뭐랄까 분열지는 날. 앞으로 이제 칸을 둘러싸고 이제 분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그 중앙에 그 뭐냐면 정치적 분란과 함께 이제 그 안에서 분열이 나고 그때 이제 뭐냐면 힘이 약해지게 돼요. 몽골군이. 그러면 몽골군이 이제 물론 바투가 이제 오고타에 죽고 나서 국가철수한 건 아니고 몇 번의 전투를 또 해요. 알려지지 않지만 그때마다 또 연합군이 깨져. 그래서 결국 안 돼갖고 동유럽 지배는 포기해 버리고 러시아로 이제 철수하게 된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일단 본국의 태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유럽 원정을 중단하고 정권을 해고하였다. 이때 이제 바투는 볼가강 하루의 사이에 머물면서 키차코 광고를 세웠다. 이 키차코 광고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보니까 주치울루스라고 하더라고요. 주치울루스. 예, 주치울루스. 주치울루스는 왜 주치울루스냐? 바투의 아버지가 누구죠? 주치잖아. 예, 주치. 그래서 주치울루스인데 이 주치울루스가 두 개로 나눴다고 하죠. 크게 세 개로. 그래갖고 하나는 이제 주치울루스는 러시아 그 뭐냐면 그 속국들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이제 그 뭐냐면 키차카는 주치가 직접 통치하는 그 주치 계열의 이제 통치하는 구역과 그 다음에 그 바투가 두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 첫 번째 형의 아들들이 이제 통치하는 구역 이렇게 나누는데 뭐 이것까지 알 필요 없지만 하여튼 키차코 왕국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오고타이가 죽고 나서 아들 키육이 징계하자. 키육. 자, 키육인데 정종 때 이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종이 즉위하고 이 사람이 3년 만에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누가 즉위하냐면 트로이의 아들이었던 몽키가 즉위해. 트로이는 이제 이 사람이 뭐야 막내죠. 예. 근데 이 사람 칸은 안 됐어. 근데 그 후에 후계자들은 이제 뭐냐면 홀라그 올류스나 뭐 쿠비나 올류스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죠. 자, 하여튼 몽케가 이제 뭐냐면 오고타의 후예로 이제 추대한 1파의 번대 물으시고 4대 헌종 몽케가 되죠. 현종은 이제 동생이었던 훌라그를 서방 원정에 보내죠. 그래서 페르시아를 공략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만든 나라가 훌라그 울루스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일왕국이라고 하죠? 일왕국, 왜 일왕국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훌라고 울루스의 왕을 하는 1이라고 했어, 1. 그래서 일왕국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는 이제 바그다드를 이제 수도로 해서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리아 동쪽의 영토를 확대해 일왕국을 건설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집트까지도 공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 그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그 지역까지 공격을 했는데 요때 누구 왕조가 있으면 맘루크 왕조가 있었어요, 이집트에. 근데 이 맘루크 왕조가 군대를 이끌고 그 몽골족을 격파해요. 아일자르트 전투에서. 상당히 놀란 거죠. 몽골은 역대 그 싸움에서 이기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이집트까지는 못 지나가. 시리아나 이집트까지는 못 들어가고, 하여튼 중동, 이란, 이라크 지역 중심해갖고, 그 당시 이제 이란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징기스칸 시대부터 터키족을 서남 이주했다. 그 뒤에 친구가 몽골족들이 드디어 터키족들 주권을 뺐고 사하시아 패권을 이제 확립했고요. 동원은 고려를 복속시키고 쿠비란에 하여금 티베트 토본과 운남의 대리국을 멸망시키고 안남의 진왕조를 공격하는데, 자,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진왕조 점. 이 진왕조는 공격을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물리쳤죠. 예. 그래갖고 물리치고 나서 이제 뭐냐면 진앙조에서 어떤 베트남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과정에서 대월사기가 만들죠. 대월사기. 나중에 얘기했지만, 자, 하여튼 망송을 포위라도 했다. 그래서 현종의 사망과 왕의 다툼으로 그 당시 남송의 정복은 세조시대까지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세조시대 때 이제 좀 내용을 볼게요. 이거 뒤에 이제 이거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몽골 제국을 이제 볼게요. 몽골 제국은 그 역사상 그 유대가 없는 그 대제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징기스칸만 끝나는 게 그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왜 지속적으로 이런 정복 전쟁을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징기스칸의 뿐만 아니라 징기스칸 가족의 황금시족의 가족 계획이에요, 일종의. 그래갖고 얘네들이 쿠데타를 이제 쿠데타 열리고 뭐 황제 즉위하면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다음에 어디 칠까? 이걸 또 어디 치면 누구한테 분배할까? 그러니까 예전에 약탈물 분배처럼 분봉지를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던 거죠. 이런 것들이 몽골족이 계속 지속적인 정복 전쟁을 하는데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유목민사의 약탈물 분배와 그 다음에 정복지 분배는 성격이 비슷하다. 이 내용을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처음에 징기스칸은 몽골 제국을 건설해 그의 자제들에게 분봉을 실시하였다. 그때 토지와 영민을 동시에 나눠줬는데 몽골어 부족과 나라의 의미한 걸 뭐라고 했죠? 울루스라고 했죠. 울루스에는 상황과 목지의 두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는 유목사회에서는 초목지와 유목민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 초목지, 유목민, 그러니까 토지하고 그 다음에 유목민 중에 어디를 더 강조할까요? 유목민사에서는 인민을 강조해. 네. 왜냐하면 초목지는 뭐냐, 없으면 그냥 다른 데 이동해서 얻으면 되는데 그 자기 밑에 복속민들은 구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인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근데 이에 반해서 농경민은 어디가 더 강조될까요? 토지를 더 중요시키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징기스칸 자기 일족 외에도 이제 국공이 있는 공신들에게 은사를 내리고 가면과 특권과 봉독, 그리고 천호장과 만호장들에게 지책을 임명해 소속 유목민을 돌보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자기 일족들에게 유목민 소유권을 주고요, 일종의 지배권을 주는 거고, 공신들은 그 소유권 안에서 관할권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징기스칸의 이런 분봉은 정복지가 증대되면서 유목국가뿐만 아니라 유목지대 외에서 농경지대까지 확대돼 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있는 내용을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런 분봉제도는 배타적 소유권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모의 분리의 원인이 된다. 왕권 분쟁하고 상황의 분리의 어떤 배경이 된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몽골 제국의 이제 칸의 계승 분쟁을 볼게요. 이걸 이제 보면 잠깐 이 부분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갭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몽골 제국 초창기 때 이제 그 계보도가 있어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크게 여러 번의 이제 왕이 계승 분쟁도 일어나고 반란도 일어나지만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보면 자, 징기스칸은 이제 정복 싸움을 하면서 그걸 땅을 나눠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몽골 제국을 뭐냐면 독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 영역은 건들지 못하는 침략 대칸이라도 그래서 이제 나은데 이제 그 왕이 계승 전쟁 통해 이렇게 이제 자기 영역을 독립을 시켜갖고 원나라를 종주고 하지만 나름대로 통치권을 항복하면서 이제 4개 칸국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을 보면 일단 장남인 조치는 그 있고 바투가 이제 있고 키차크하고 조치 울루스를 만들었고 차카타이는 둘째 아들로서 차카타이 한국을 만들어요. 예. 그리고 삼남이었던 오고타이가 있고 키읔이 있는데 이 오고타이 이제 후손들이 만든 것이 오고타이 한국이죠. 근데 오고타이 한국은 나중에 차카타이 한국의 병합이 돼요. 이렇게. 그다음 막내 이제 투도인데 투도인은 몽케가 이제 4대 황제가 되고 세조 쿠비라이 이제 몽케가 죽고 이제 몽케는 그 사천성을 공격할 때 양양성을 공격할 때 이제 그 죽었다고 그래요. 하얀 무기를 맞고 죽었다고 하는데 근데 몽케가 후계자 지정을 잘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둘이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싸우냐면 쿠비라이하고 그 동생이었던 아리부케하고 싸우죠. 예. 그래서 지네끼리 막 치고 싸우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유목적, 몽골 평원을 기반을 뒀던 아리부케가 더 유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원종이 누구한테 줄을 섰냐? 이게 줄을 쓴 것보다는 좀 약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쿠비라이 칸에 간 건데 쿠비라이한테 간 거야. 그러니까 쿠비라이 얼마나 기쁘겠어. 자기한테 이제 예전에 그렇게 정복하지 못했던 몽골의 세자가 와가지고 머리를 숙이니까 이건 완전 천우신 줄 알아. 그래갖고 이제 이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때 이제 너네들이 나한테 항복하면 국가의 생존권을 유지하겠다. 해주겠다. 대신에 채권만 받고 조공만 갖다 바쳐라. 그래갖고 이제 이때부터 조공 채권 관계가 맺었다고 했죠. 이게 이제 세조 구제의 원칙의 주요 내용인데, 자, 하여튼 그 세조 쿠비나이는 이 아리부케를 이제 공격해서 이제 쳐부시고 자기가 이제 해가지고 원을 세우죠. 그 과정에서 이제 훌락의 일왕국을 자기 도와주는 데까지 인정을 해줘요. 예. 그래서 일왕국이 이제 분리돼 나가고, 근데 세조가 이제 딱 등장하니까 자가타이 왕국에서 하이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하고 이제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이드가 등장하니까 거기에 오고타이와 키차크 왕국이 같이 이제 또 붙죠. 그러면서 이제 대립을 하게 되고 이 하이드의 그 반란은 결국엔 진압을 못해요. 세조 죽은 후에도 그 뒤에 독립이 돼버려요. 그냥 그쪽 세력들은 결별되고 나중에 이제 그 차카타이 왕국은 힘이 약해지면서 누구한테 병합이 됐냐면 오고타이 왕국한테 병합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쿠비라이 울루스, 키차크, 그 다음에 그 잠깐 말 정리했는데 제가 그 차카타이 왕국 있다가 그러니까 오고타이가 이제 차카타이 병합이 돼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하여튼 오고타이 왕국이 차카타이 왕국에게 병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하이드 세력이 차카타이에 있다가 오고타이 세력 때 병합을 하고 차카타이 왕국 그 다음에 그 이란국 이렇게 세 개 왕국이 나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다. 기억을 내고 자, 그 다음에 동계 다시 넘어가서 자, 중국 역대 왕 중에서 다 크고 같이 크고 작은 왕위 계승 분쟁이 없지 않았지만 창업군주나 그 계승자의 왕위 계승자는 진시황 이래의 청태종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몽골 제국 시대처럼 황족 때 집단적 패를 갈려서 왕위 계승정을 한 거 없다. 그래서 되게 치열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왕족들 왕위 계승 정제는 그냥 단기적이고 그냥 궁중 안에서만 좀 하거나 하더라도 대적으로 싸우더라도 좀 금방 끝냈죠. 근데 이거는 장기적이고 몇 사람이 집단 패거리 형식으로 한 적이 없다. 그럼 왜 왕권 다툼 이런 모습들이 보이냐? 유목사의 능력주의 바탕으로 군주의 자질을 각 부조에 공동 소유한다는 공유 개념이 있었고 유목사의 공유 개념은 몽골이 세계 정치를 건설한 후에도 극복하지 못했고 오히려 군사력 상징인 항제 자리를 차지하는 욕망이
더욱 커지면서 빈번하게 왕위 쟁탈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왕위 쟁탈전은 세액 한국이 분열되고요. 몽골 제국은 원제국으로 바뀌게 되었다. 자, 왕위 계승 분쟁 징기스칸 때 이래 오고타이의 사망과 함께 일어났는데 태종은 생전에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정했으나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그 당시 손자도 다시 정했다. 태종이 사망이 이제 속정을 맡은 그의 처는 자신의 그 아들, 그러니까 다른 아들이 키읔을 즉위시키는 온갖 노력을 했고 징기스칸 장자 바투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예. 왜 불만을 갖고 있었냐? 이 바투가 키읔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사이가 안 좋으면 그 키읔이 예전에 그 바투 아버지가 누구였죠? 주치였죠. 주치를 모욕한 말들을 많이 다녔어. 주치가 이거는 사생아다. 징기스칸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이제 징기스칸의 손자다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바투하고 이제 뭐냐면 키읔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투는 키읔의 왕위 계승에 전면 반대를 했고, 그래서 바투가 불참한 가운데 쿠데타를 열고 가까스게 키읔을 선출해요. 그럼 키읔 입장할 때 이제 어떻게 해서 바투를 응징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서방으로 가는 도중에 죽어요. 사망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이제 분쟁의 원인이었고, 이따가 이제 또 2차 분쟁의 원인은 이제 몽키가 죽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데, 자, 키읔의 사망 후에 왕위 계승 후보자는 오고타이 가문에서 그의 손자 시데모와 키우의 아들이 나왔고, 트로이가에서 몽키가 이제 했는데, 이 싸움에서 이제 몽케가 이제, 승리를 하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2차 싸움에서 몽케가가 이제, 트로이가가 이제 승리하면서, 이제 몽케가 이제 다음 황제가 된 거죠, 현종이. 자, 이때 이제 몽케를 지원했던 거는 당연히 누굴까요? 바투죠. 왜 바투는 몽케를 지원했을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오고타이 가문을 별로 안 좋아하죠. 특히 키읔 가문을, 키읔을 안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현종이 즉위한 거야. 근데 현종이 즉위하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오고타이가 차카타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적인 수축을 이제 하게 되고, 근데 몽케가 사망하고 나서 또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나죠. 이때는 두 동생 간이 일어나요. 3차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쿠비나이가 아이카부케 사이에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쿠비나이 동생 훌라그가 형을 지원하는 대가로 뭘 얻게 되는 거죠? 서아시아 지역의 독립권을 얻게 돼. 그러면서 이제 뭘로 갈라져 나간 거야? 훌라그 울루스도 갈라져 나가고 이나고 갈라져 나가고 이제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훌라그와 전투를 벌이고 있던 조치가 베르케는 아리크 베케와 이제 연합을 하게 되죠. 아리크 베케는 북중부와 중앙아시아부터 물자 공급을 차단당한 채 쿠비나이 싸움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요. 자, 이 쿠비나이 승리는 결국엔 4개 한국의 분립을 인정하는 대가로 얻었다. 그래서 훌라그의 독립을 인정해주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차카타이 부족이 되는 바리크를 칸으로 지명하여 쿠비나이 종주권을 유지하고 했으나 바리크의 도전에 실패했다. 더욱이 이제 트로이가 집안에 집권을 붙고 있는 오고타이 안에 하이드라는 또 인물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열어서 그 당시 조치가와 차가타이 또 지원을 받고 칸에 추대를 해요. 그래서 트로이가를 이제 타도를 목적으로 3대 부족이 연합이 된 거야. 그래서 오고타이, 키차크, 차카타이, 그래갖고 이제 또 전쟁을 벌여요. 예. 그래서 이것이 네 번째 이제 왕위 계승이죠.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코바인 생전에 그 하이드세를 뽑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뭐 성종 때 들어와서 후전을 해. 그래서 그냥 세력권을 그냥 인정해주죠.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 끝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이 오고타이 가문은 이제 점점 쇠망을 하고 누가 자가타이 항문에 의해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개 항국의 성립과 몽골 제국 완화해 볼게요. 자, 몽골 지역의 분열의 조짐은 이미 징기스칸의 여러 아들이 분봉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징기스칸은 장남 주치, 차남 차카타이, 그 다음에 삼남 오고타이를 서부 외몽고 및 그 서부에 봉주를 줬고, 막내 아들 투이는 자기 곁에 두었다. 그리고 다음은 오고타이 칸테이더 바투가가 남러시아의 키차코 왕국, 차카타이의 중앙아시아의 차카타이 왕국, 오고타이는 수도 외몽골, 내몽골, 그 북중국을 점령했다가 차지했으며 그 후손들이 세운 게 오고타이 왕조죠. 말자였던 막내였던 투노이는 봉통을 갖지 못했다. 그러다 태종의 아들 정종이 일찍 죽고
쿠리타이가 이제 트로이의 아들 헌종으로 황제에 옹립했기 때문에 새로운 주권자에 등장한 헌종은 외몽골 지방으로부터 이락 북중국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 이에 반대로 태종의 자손들은 군주였던 오고타의 한국은 도리어 서북 외몽고의 방방 한쪽에 차지하게 되면서 태종의 자손들이 불만을 커지게 된 것이다. 한편 현종도 황제에 올라 중앙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였다고 하나 이건 단지 조부의 영토를 대칸의 위치에서 임시로 관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자손들이 나라주 새로운 봉주를 찾다가 동생 훌라건을 이제 페르시아에 파견해서 이란국을 건립을 하겠죠. 자, 그래서 남송 정벌 중에 헌종이 또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네끼리 싸우다가 이제 뭐냐면 쿠비나칸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쿠리타를 거쳐서 대칸하고 그 과정에서 사왕국이 이제 독립하고 그리고 각기 인정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몽골족이 지배한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보다 문화 수준이 뭘까요? 더 높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영토와 그 많은 수많은 그 자기보다 뛰어난 민족들이 지배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냥 전 걸 포괄적으로 지배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제국이 이제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고요. 자, 하여튼 이때 이제 나중에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오고타이가 이제 그 하이돌 중심으로 이제 뭐냐면 싸우다가 결국에는 뒤에 쇠퇴해져 차카타이 왕국 병합이 되죠. 이렇게 있고요. 참고로 차카타이 왕국은 나중에 서차카타이, 동차카타이 이렇게 나눠져요. 또 이렇게 내부. 그 다음에 그 티무르 아시죠? 티무르도 이 차카타이 왕국 출신이에요. 이것도. 자, 뭐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란국을 넘어갈게요. 이란국. 자, 이란국은 지배했던 영역이 일단 보면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켰죠. 이란국이. 그래서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때 동시에 뭐도 멸망시켰냐면 셀주크 투르크도 멸망시켰어요. 셀주크 투르크.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있고 주로 이라크가 이제 이란국이 지배했던 지역이 이제 오늘날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이고 어디까지 소아시아 지역 있죠? 예. 소아시아 지역까지 지배를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지역들은 이제 그 당시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슬람을 믿었던 지역이죠. 이슬람교. 그래서 이제 원래 이란국이 이제 요 중동 지역을 점령할 때 반이슬람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막 할 때 뭐 모스크도 불태우고 막 이슬람교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국교를 뭘 정하냐면 네스티우스교를 정해. 기독교를. 그래갖고 이제 그 이슬람교를 압박을 했는데 문제는 이란국의 국민들 상당수가 누구야? 99%가 이슬람교를 믿잖아. 그러면 이슬람을 계속 압박을 하고 탄압하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죠. 아무리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해도 그 이제 그 약탈하는 거와 정복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뭐냐면 이슬람 문화의 옹호자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다른 종교를 탄압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슬람 문화자의 옹호자가 돼서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킨 후에 쇠퇴한 이슬람 문화를 부흥시켰고요. 그때 이제 몽골과 페르시아 문화가 꼽히게 돼요. 몽골과 페르시아 문화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몽골족과 투르크족이 일종의 혼혈이 일어나. 네. 그러니까 투르크의 몽골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투르크 민족들이 몽골족화 되고 거꾸로 몽골족이 투르크화 되고 서로게 혼혈이 돼. 자, 그래서 뒤에 등장하는 자칭 이제 자기가 몽골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에 그 여러 한국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티무르나 그런 사람들 엄밀히만 몽골족의 피는 아니에요. 몽골족이 아니라 약간 투르크 계통에서 몽골화 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몽골과 투르크의 혼합, 그러니까 약간 혼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등장했던 사람들이죠. 자, 하여튼 특히 수학이나 지리학, 역사학 방면에 많은 학자들이 나왔고, 이걸 꼭 외워두시죠. 라시리 우디라는 사람을 이름해요. 몽골 역사인 연대기 그 총찬 집사, 이걸 합쳐서 집사라고 하죠. 집사. 그래서 이거 역경에서 강조하죠. 뭘로? 세계 최초의 뭐죠? 세계사업. 집사가 세계 최초의 세계에서 이제 상당히 강조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키차크하고 이제 우니백과 자니백 때 양칸 시대에 거쳐 전성기를 했고 그 다음 모스크바 대공을 통해서 러시아 제국을 지배했고 여기 좀 아까 얘기했지만 키차크 왕국은 영역이 3개로 나눠진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주치의 첫 번째 아들이 통치한 영역과
두 번째 아들이 통치하는 바투가 그 자손들이 지배하니까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이제 여러 민족들 이제 직접 지배하는 간접 통치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간접 통치하는 지역에서 모스크바 대공국을 바탕으로 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러시아 제후들을 지배했고 밖으로는 동로마 제국과 이제 친교를 맺고 이집트와 통혼을 한 등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흑해 무역이 이후를 독점해서 경제적으로 번영했으며 이슬람 문화가 키차크 왕국에 뿌린데도 학문과 미술이 발달했다. 참고로 키차크 왕국도 이 몽골족도 나중에 뭘 받아들이냐면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여요. 예. 그래갖고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자니백이 죽은 다음에 내부에 빠지다가 티모르 제국이 한 번 또 공격받다가 결국엔 모스크바 대공 때 이반 3세 때 망하게 되죠. 원래 모스크바 대공은 그 키차코 왕국 밑에서 이제 모스크바의 간접 통치령 있죠. 그러니까 키차코 왕국의 그 간접 통치령의 수장이었어. 러시아인들 통치하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상당수가 오랫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약간 아시아 이슬람풍의 어떤 뭐냐면 영향을 받게 돼요. 예, 여기나 그 국가들이. 자, 그러면 몽골 제국의 원제국 발전을 보죠. 자, 몽골 민족에 의한 정복지 지배는 세조가 즉위한 이에 중통 원년을 분기점에 이전의 몽골 제국 시대와 이에 원제국 시대가 난다. 그러니까 몽골과 원은 좀 다른 거죠. 몽골에서 갈라진 게 이제 중국에 세워진 게 원이고 여기는 원이라고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요즘에 원이라고 잘 원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하냐 쿠비나이 울루스라고 해요. 쿠비나이 울루스. 그 동아시아 교과서 보면 쿠비나이 울루스가 돼 있다고 표기법이 똑같은 나라예요. 근데 참고로 원이라는 것은 그 당대에 불렸던 것보다는 그 뒤에 명나라가 등장하고 나서 쿠비나이 울루스를 중국화된 식으로 불리다 보니까 원원 그린 거야. 원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몽골 제국 시대 지배 체제는 징기스칸에 의해서 골격이 마련되었고 이대 오고타에 의해서 이제 내용이 보완 계승되었다. 그래서 원제국의 성립 후 몽골 제국의 유목적 성격은 이때부터 중국의 정복국가 체제로 바뀌고 그리고 뭘 받아들인다고 했죠? 이때부터 조공, 책봉 관계를 받아들여 중국식.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칸도 이제 만족 못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대칸이라고 하죠. 그래서 밑에 4개 항국이 있지만 일단은 쿠비나이 칸의 이제 뭐냐면 종주권 인정하고 이렇게 이제 모든 칸들 총괄하는 대칸의 지위를 이제 올리게 되죠. 그래서 보통 칸은 보통 이때부터는 어떤 원칙이 생기냐면 징기스칸 자손 외에는 안 돼. 그 원이 멸망하고 나서 또 칸의 친구는 원칙적으로 뭐만 사용했다? 징기스칸 자손. 그러니까 그당 징기스칸 자손 황금 시족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몽골 제국 통치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징기스칸 대법령을 법령이다. 이건 몽골의 간섭법을 집행성하고 이해했으나 사실 몽골 제국의 집행 기본법으로서 몽골 제국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이란, 인도 등 각지의 법제도를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런 몽골 제국 체제는 쿠비나의 즉위 후 변질되게 됐다. 이 변질 내용이 이제 중국식으로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은 이제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쭉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쿠비나의 즉위와 함께 그 중국시도 이제 변질됐다. 이 내용이 있는데 자 일단 그 내용을 보면 원제국은 몽골 제국을 계승했으므로 영토적 4개 칸국이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고 황제 위도 몽골의 대한을 계승한다고는 중국의 역대 제의를 이어받는 걸 자처했다. 세조가 갖는 황제의 성격은 대목 몽골 대칸과 중국의 황제 양명서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역대 왕조의 후자적 색채가 더 강하게 부각됐다. 특히 이제 이 사람은 수도를 그 북경을 천도했죠. 예, 북경. 그리고 이제 명국을 원이라고 붙이고 이건 나중에 이제 불려지면 때 원이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북경을 천도해 이때 북경은 이제 대도라고 했어. 대도. 대칸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중국식 연어인 중통을 사용하고 그리고 중국식 관료제 채용 등 모두 몽골 제국에서 중국적 황제 지배 변화를 의미한 거다. 특히 세조 쿠비나이는 몽골 대칸과 그다음 중국의 황제 양면을 띠게 되면서 원제국의 어떤 재반 제도가 급속히 하나되기 시작했고 이런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을 증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니 이런 정부 왕조가 겪는
공통된 형성이다. 그래서 그 쿠빌라이 칸 때부터 이제 일종의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여서 중국식 통치 구조를 마련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 이제 유목민적 색깔이 많이 쇠퇴해 나갔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원의 이제 민족차별 정책과 문벌주의 볼게요. 자, 원나 세조는 남성을 말했죠. 이거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북방민족이 전 중국을 지배하는 정보왕국으로 수입되고요. 원은 정복민의 통치에 임하면서 철저히 민족적 차별 정책과 함께 관리 등용에서도 중국의 과거 제도 대신에 문벌주의. 이 문벌주의는 주로 누가 우대받을까? 당연히 몽골족이죠. 예. 그걸 채택했죠. 근데 주의할 것은 과거 제도를 실시했을까 안 실시하지 않았을까? 실시했어요. 예. 그렇죠. 그 과거 제도가 실시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실시하지 않았고 부정기적이었고 합격한다 해도 주로 어디에 발령받는 거야? 지방 수정직에 발령받는 거야. 높은 간직을 못 봐. 제가 몽골 그 국적이 아닌 이상은 높은 간직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민족별 커터제를 실시했어. 그래서 이제 그 4개의 계급이 났잖아.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평등한 것 같지만 손해는 누가 오는 거죠? 남성인들이 손해만. 이들 인구의 80% 차지하는데, 커터는 4분의 1밖에 안 돼. 그 완전히 불평등한 거죠. 이거는. 그래도 몽골족은 이제 통치하는데, 대개 보면 4개 부족으로 나눠요. 4개 민족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족들 내용을 보면, 자, 여기 있는데, 자, 민족차별적인 몽골 지상주의야. 예, 항복하는 순서에 따라 정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자, 제일 위에 있는 계층들은 이제 뭐냐면, 몽골족이죠. 그래서 이들은 정치, 군사, 요직을 독점하고요. 전 인구의 1.5% 극소수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국족으로서 제일 우대를 받아요. 이게 문무 요직이 독점하고, 사회 경제적 특권을 항의하고, 되게 고관직들은 누가 차지하냐면, 이 몽골인들이 다 차지해요. 그러면, 몽골족들은 재정 경제 부분 좀 약간, 돈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담당하냐면 서역인들. 이들 뭐라고 하냐면, 생목인이라고 하죠. 생목이 여러분 알다시피 뭐야? 눈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생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 되게 위구르 계통이나, 그다음 소구두인, 뭐, 이란 계통 같은 이슬람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조세를 징수하고 국가재정을 강리하고 뭐 외교나 통상 이런 것도 통치를 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 예.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해봤자 얘네가 3%에 불과하죠. 근데 이제 피해지배층들이 이제 있는데 한인과 또 남인이 있어요. 중국을 기준으로 볼 때. 한인은 이제 전 14%인데 여기 한인들은 오늘날 한족이 아니에요. 예. 한족이 아니라 한족을 포함해서 하북 강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몽골족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하북인, 발해, 고조, 여진, 건한 이들을 이제 한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인구 비중에 제일 많은 이제 마지막으로 항복한 사람 누구죠? 송나라죠. 남송. 그걸 누가 하면 남인이라고 했고 만자라고 해서 선대했어요. 근데 문제는 남인이 전체 인구의 몇 %예요? 83%. 예. 근데 문화적 수준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능력은 누가 뛰어나? 만인들이 뛰어나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가 문화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배를 차별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나 말기 때 어디에서 강남에서 반란이 일어나. 예. 그래서 나중에 세워진 명나도 원래 초창기 때는 어디에서 나온 집단이에요? 강남에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뭐냐면 민족 차별 정책을 했다. 결국 이런 민족 차별주의 정책 때문에 원나는 100년 만에 그냥 망했죠. 예. 근데 청나는 약간 다르죠. 청나 같은 경우는 소수의 만주족들도 중요시이지만 한족들도 정확하게 한족들도 어느 정도 뭐냐면 좀 높은 자리까지 고위직까지 다 등용을 해갖고 정책에 참여시켰어. 신사들도 다독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나는 한 200년 갔던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한번 통계 부분에서 볼게요. 자, 몽골은 정복민에 대한 기준을 그들이 대의정복전 때 피조물이 어떻게 협조하에 따라서 결정했다. 따라서 원조 치하의 정복민의 신분 구조는 대개 몽골의 항복한 순서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얘 1기층은 몽골족으로 국족이다 해서 가장 우대받고
무무요직을 독점했으며 사회경제적 특권을 누렸다. 다음 이계층은 서역인 또는 생목인하여 우대했는데 이들은 이제 뭐냐 주로 그 몽골인의 행정 어떤 기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생목인이 대신했죠. 그래서 이들은 조세와 조세징수, 국가재정관리, 그다음 통상 외교, 정복지 통치 같은 공적을 세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한민족 그 통치인데 금나라에 있었던 그 하북에 갖고 있는 사람들 한이라고 있어요. 오늘날 한인하고 좀 약간 넓은 범위예요. 그래갖고 하북에 살고 있는 한인들, 그 다음에 뭐 고려, 발해 다 한인이야. 여진족까지. 예. 그리고 이제 끝까지 정했던 남만 남송은 강남인들은 좀 남인 만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의 인구가 이제 전체 이제 80% 넘었고, 그래갖고 이제 제일 차별받았다. 자, 이러한 민족차별 정책, 특히 간직 임용 때에 엄격한 신분 규정이 나타나는데, 원대관리제도는 그 중국의 갈거제도를 일시 중단하고 문벌제를 채택했다 이렇게 했는데, 주의할 건 이건 뭐 일시 중단됐다고 했는데 과거제도 했어요.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예. 인종 때 이제 다시 복귀를 했죠. 그때 충성하게 건의를 받고. 자, 그래서 이제 문벌주의했는데 원은 과거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건 좀 맞지 않고 그게 아마 뒤에 부활한다고 이제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맞지 않아요 사실에. 고급관료 정관입 교회는 주로 의문제, 세습제, 추천제 특근데 되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세습이나 추천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몽골족들이죠. 몽골 귀족 가문들.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요직을 독점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하급가요. 수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리 출신제 혹은 이혼 세공제. 예. 거기다 이제 뭐냐면 가거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설이나 이혼 세공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 이제 예전에 설이나 밑에 있는 그 사람들 있죠. 그 관리주의 니에 해당하는 사람들 좀 똑똑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방 통치를 맡긴 거야. 또는 가거를 통해서 이게 수정을 임명했던 거죠. 자,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제 고급관료 임명은 이제 거의 자기들이 이제 해먹었던 거고, 자기 일가 친척들. 그래서 이제 이걸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특히 원대 몽골 귀족은 중국의 정통사회와 달리 몽골 종족과 친인척 관계가 되게 중요해서 근각이라는데 근각 여무가 그 고급관료의 주요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뭐 원주 치하에 이제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 하급 관리가 누구냐 뭐 해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쭉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원대 통치기구를 보자. 원대 통치기구. 자, 원대 통치기구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잠깐 이게 이거 말로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이게는 자, 원대의 국가통치기구는 몽골 제국의 정복국가 체제로부터 중국의 관료체제로 전환된 것이 그 특색이다. 국명을 중국식 원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도를 내몽골에서 하북에 대도로 옮겼고 왕의 선출도 몽골식 쿠데타에 의해서 추천제에서 세습제로 바뀌어서 중국식 관료제도를 이제 조직을 했다. 이런 것들 이제 보면 되고요. 중앙행정기구로서 세조가 즉위한 중통 원년에 중서성을 설치하고 최고기관으로서 추미건 군사기관으로서 감찰기구로서 어사대를 설치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행정, 군사, 감찰기구 3권 체제는 이미 지난 제국 이대로 중국식 관료 조직으로서 원이 이를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원제국의 중국식 행정기구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원대 중앙행정기구 특성상 중서성이 유일한 최고 정무기관이었고 문화성은 따로 설치되지 않았고요. 삼서성은 잠시 뒀다 곧 폐지됐고 중서성이 상서성 업무를 같이 했다. 육부는 중서성 밑에 속해 있었다. 그 다음 지방행정제도 송대와 같이 롤을 두고 그 아래 부주현 제도를 뒀죠. 그리고 이제 원다 지방에서 가장 독특한 건 노 위에 또 뭐냐면 행중서성을 설치했어요. 네, 행중서성. 이 행중서성은 이제 그 중서성의 뭐냐면 파견 팔출 그 기간 이런 뜻이야. 중서성의 파견 기간.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약칭 행성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우리도 약간 비슷한 거 많이 설치했죠. 정동행성. 예. 자, 그래서 이제 지방의 최고 행정단이 있고 이 행성의 명칭은 구에도 그 명청 시대도 가요. 그래서 행중서성
행성, 그 다음에 뭘로 바뀌지 이게? 명칭시될 때 성. 원래 성의 기원이 이제 행중소성에 나오고요. 자, 행성은 이제 남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전국주에 설치했다. 남성 멸망에 이제 1231년까지 11개의 행성이 설치됐으며 수도 근방에 중소성의 십적가는 노 주를 뒀으며 그를 복이라 하겠다. 자, 행성에는 승상을 뒀고 최고 장관을 했고 행성 안에 노를 뒀고 그 밑에 부주현을 뒀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장관은 몽골, 한인 각각 뒀고요. 정권은 몽골인들이 이제 차지했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각 노예는 우리가 이제 친숙한 다루가치 같은 거 있죠? 네, 총관 이런 것들 각각 한 명씩 뒀다. 그래서 다루가치는 몽골인, 총관은 한인 이런 식으로 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루가치는 몽골 진압간의 의미로서 징기스칸 때부터 중국과 서역 지방에 설치했고 칸의 대관으로 주로 정복지의 공부나 징병, 역참 등을 주관하고 위임하는 데 비롯된다. 그래서 몽골 제국의 초기에는 서역이나 중앙아시아 강한 정복지를 지배하기위해서 채용한 다루가치 제도는 주로 고립된 중앙아시아 성곽도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이 이어져 있는 중국의 농경지대도 다루가치 제도와 맞지 않았으므로 이게 중국의 주연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 군사 제도의 특징을 보면 그 중국에서는 몽골군, 탈마치군, 그 한군, 신부군 이렇게 있는데 몽골군들은 대개 보면 이제 어떻게 구성된 몽골군은 이 수도 공방이 있어요. 수도 공방. 네, 몽골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냐면 타마치군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북 지역에는 그 한군을 두지 않고 어제 신부군을 둬요. 신부군. 신부군은 강남의 군대예요. 예전에 그 남송 군대죠. 그 다음에 강남은 그 뭘 두냐 한군, 뭐 탈마치군 이렇게 둬. 이게 서로 이렇게 뭐냐면 바꿔서 두는 거지. 그럼 왜 둘까요? 자기 근거지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반란을 일으키잖아. 그래서 그렇게 교대로 해가지고 했고 나중에 이제 신부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 끌려가요? 그 일본 정부에 끌려가서 많이 죽잖아요. 또. 근데 이분들은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아. 왜냐면 한국한 군대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빨리 처치해야 되겠죠. 힘을 약하게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밖에 정복민들은 항방을 이제 평성됐고 뭐 지방의 군대는 둔조를 설치했다. 뭐 등고 몽골 시대는 또 역참이 바뀌었죠. 역참.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역참은 이제 육참과 수참 이렇게 해갖고 나누어서 전국에 1183개의 참치가 이제 그 참치는 이제 역참제도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교통과 통신을 신속하게 전달됐다. 그래서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 시박사하고 관련돼 갖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원대 경제 정책 해갖고 이제 수탈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은 좀 쉬었다 갈게요. 요 부분은